자, 15번 292페이지예요. 네, 292페이지 15번 문제 간선시설 관련 문제가 되는데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최소 한번 준비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할게요. 우리 아파트 단지예요. 단지 안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단지 안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하수도 시설이 있죠.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있고 전기, 통신, 난방 시설 등이 있죠. 그 다음 단지 밖에도 뭐가 있죠? 단지 밖에도 도로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난방 시설도 있고 전기, 통신 시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 이제 도로, 상하수 시설, 전기, 통신, 난방 시설 등하고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간선시설, 간선시설. 그래서 간선시설은 연결시설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100호 이상, 100호 100세대, 100호 100세대 이상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한 지역이 있으면 도로 필요하고 상하수시설 필요하고 전기, 통신, 난방시설 필요하잖아요. 간선시설 필요하잖아. 그래서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한 지역은 도로나 상하수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대지를 조성할 때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집단으로 조성하는 지역은 또 도로, 상하수시설 등 필요하겠죠.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간선시설은 법상 설치 의무자가 있어요. 설치 의무자. 이거 외워야 돼요.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 도로하고 상하수 시대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의무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평택에서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한 지역이 있거나 16,500제곱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지역이 있다면은 평택은 지방자치단체가 평택시니까 평택시청에 그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 시설 등에 대한 설치 의무가 법적으로 있다 이 말이라. 간선시설 중에서 도로와 상하수 시설의 설치 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의 공급자가 있어. 예를 들면 전기도 누가 평택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누구죠? 삼성입니까? 한국전력공사입니까? 한국전력공사. 이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난방은 지역 난방공사에도 공급하잖아. 그 지역 난방공사. 이렇게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체통. 간선시설 중에서 우체통 설치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건 국가가 한다. 이 간선시설 별 설치 의무자예요. 그러면은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이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이 법상 설치 의무자에게 간선시설 설치 비용 부담 의무가 있는 거야. 단 도로하고 상하수 시대 설치 의무자는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니까 도로하고 상하수 시대 설치 의무는 설치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인데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만 50% 범위안에서 설치 비용 50% 범위안에서 50% 범위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해요. 이것뿐이야 이거. 의무설치 대상 100호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제곱미터 대지를 집단으로 조성한 지역은 간선시설 의무설치 대상이다. 그때 간선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간선시설은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데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 설치 의무는 자치단체에게 설치 의무가 있고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해당 지역 공급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고 우체통의 설치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그리고 법상 설치 의무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법상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국가 보조가 50% 범위안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한 것은 도로 및 상하수 시설은 설치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하다. 이게 간선시설의 정답을 결정해서 이것뿐이야 이거 한 문제만 잘 풀면 끝인 거야. 그래서 평소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걸 매번 할 필요가 없잖아. 문제 풀을 때 한 문제부터 딱 풀면 수험 준비 끝인데.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은 늘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모의고사에서는 틀렸으면 죄송해요. 수업 안 한 거니까. 지금 이제 본 시험에서 맞추시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거의 한 번 정도? 자, 15번. 외워야 됩니다. 100호 이상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주 이상의 대지를 집단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의무설치 대상 맞죠? 그래서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의무설치니까 하여야 합니까? 의무설치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간선시설은 잠깐만 여기 주택을 100호, 110대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면은 사용공사 받으면 입주하죠. 중공사 사용공사잖아. 사용공사 받고 나면 입주한단 말이야. 입주하면은 전기 나오고 도시가스 쓰고 난방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검사일까지는 법상 설치무자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간선시설 설치 시기는 죽겠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설치 시기, 사용검사일까지. 그 다음에 모든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무자가 반드시 부담한다. 틀렸잖아. 아까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은 설치 비용 50% 범위 안에서 국가 보조가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가 틀린 거죠. 3번이 답이구나. 그 다음에 4번 간선시설에 있어서 도로하고 상하수는 자치단체가 시설을 하여야 하고 맞습니까? 도로하고 상하수 시설의 설치 의무가 누구에게있죠? 자치단체.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은 해당 지역에서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의 공급자. 국가는 뭘 설치하죠? 우체통 설치는 국가에게 있잖아. 오케이. 5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비용 상환을 설치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7번 풀겠습니다. 수도법상 도시생활주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살짝 외웠죠? 몇 시대 미만이죠? 300시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해야 되죠. 200시대 미만이 틀렸죠? 300시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어디에 건설하죠? 도시지역 건설할 것 외웠잖아. 그 다음에 2번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몇 개의 공간이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주거지역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죠. 20이 틀렸죠? 그 다음에 20시대 이상의 도시생활주택을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업계획서인 대상 도시생활주택은 몇 시대죠? 도시생활주택은 50시대. 50시대 아니가? 죄송합니다. 30시대입니다.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단지형 1주택하고 단지형 다주택의 경우에는 50시대 이상이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시대입니다. 죄송해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30. 3번. 30시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면적 아까 했죠?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그리고 단지형 다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죠. 5번이 정답이 되네요. 넘어갑니다. 18번, 19번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한번 복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개를 들면 되고 지금 복습하는 내용이 295페이지 봐요. 2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해설에 가나다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적어도 괜찮아, 알겠죠? 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복습을 한번 하시고 필기를 꼭 하고 싶으면 금방 해설에 살짝살짝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아, 지금 우리 주택법 하고 있죠. 주택법상 리모델링입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리모.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요.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정축 리모델링이 있고.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파트를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파트를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예요. 대수선 리모델링 하려면 입주하고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사용공사 받고 대수선 10년 경과. 10년이잖아. 저는 숫자를 안 외우고 그냥 감각을 합니다. 흔들어버리면 저 헷갈려요. 청축은 몇 년? 15년. 15년. 저는 외우는 거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하지. 오래 하다 보니 감각으로 하는 게 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는 10년, 청축은 15년 지나면은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그때 정축 리모델링 하려면 정축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잖아. 무슨 정축이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을 몇 프로까지? 30% 이하까지. 여러분 주거 전용 면적을 30% 이하까지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34평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주거 전용 면적 기존 30%까지 정축을 하니까 40평대 초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지 맞는 장사인 거야. 리모델링 분담금을 좀 내도 리모델링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주거 전용 면적 정축한다고 30%까지. 그 다음에 세대수를 정축할 수 있죠?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15,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근데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여기요. 이 아파트에서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옥상에다 올린다 그랬죠? 옥상에다 올리니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이잖아, 수직.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곧 수평 정축입니까? 수직 정축입니까? 수직 정축. 수직 정축. 그러면 아마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은 대수선 리모델링 하는 거 보통 정축합니까? 정축 리모델링 하게 돼요. 거의가. 그래야 사업성이 있거든. 그럼 이제 수직 정축하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 위에 옥상에다가 최대 3개층까지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하는 거라. 기존 시대에서 100분의 15까지. 그러니까 100세대당 15세대를 이렇게 옥상 위에다가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거지. 그러면은 증축된 것은 그럼 여기 라인이 두 라인이면은 벌써 6개 시대가 되잖아요. 이걸 조합원에게 분양합니까? 일반 분양합니까? 일반에게 분양해서 옆 밑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늘려줍니까? 줄여줍니까? 줄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담금은 4억 내야 될 걸 이거 팔아서 나누면 이익이 돌아오면 2억만 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사업성이 있죠. 그럼 안 되더라니까. 그러면은 층수가 15층 이상 아파트는 보통 용적률을 되게 허용하는 용적률을 가진 건축이기 때문에, 그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할 수밖에 증축하면은 이거 팔아서 분담금 낮추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이제 층수가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에 사업성이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수직 증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리모델링 설명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조합. 이제 선수 다 됐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는 거야. 리모조합이 한다고. 대부분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해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만들려면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뭐죠? 승인입니까? 인가입니까? 허가입니까? 주택조합 설립 절차는 전부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만 유일하게 신고. 그렇죠. 인가. 누구의 인가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인가 신청할 때는 결의 증명서가 필요하죠? 인가 신청할 때.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결의 증명서 필요한 거예요. 그때 결의 요건이 있죠. 동의 요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 물으면 대답이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101동, 102동, 103동 있잖아.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한다는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 그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는 거야. 리모델링 결의 증명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 이 내용 몰라도 진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결의 증명서가 또 뭐가 필요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청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 첨부해야 돼. 이거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증축하려면 수직으로 증축하려면은 그리고 주거지대 면적을 증축하면 옆으로 늘어나야 되잖아. 건축 기준이 강화돼야 됩니까? 완화돼야 됩니까? 완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 설립인가 신청하면 건축 기준 완화가 결정됐다면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 신청할 때 결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그래서 이제 이 동의서, 그 증명서 첨부하고 설립인가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거만 가져가면 되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아파트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새로 건설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이런 증명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조합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만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증명서 필요한 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이거하고 공통서류만 첨부되는 거야. 인가를 그렇게 했으니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으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됐죠? 설립인가를 받는 거잖아. 설립됐어. 이제 조합 설립. 조합이 설립되는데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뭐죠? 허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신고입니까? 인가입니까? 아니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공사하려면은 다시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처로부터 뭘 받죠?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터넷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저 다른 브랜드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나는 같은 대답을 계속 해드리면 나중에 그냥 돌겠어, 이것 때문에. 요즘에. 다른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시고.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는 동의서 가져가는 거 맞죠? 동의서를 가져가야 돼, 동의서. 근데 동의 요건은 리모델링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야. 인가 신청 시 결의서 동의 요건이고,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 동의서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때 동의 요건은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50. 전체 구분수의 월권의 75.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내용 몰라도 돼.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허가 신청할 때는 동의요건이 3분의 2, 가반수 3분의 2. 이거 구분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저희 많이 힘들어요. 19번 해설 다 했다고. 이제 19번 읽어보고 정답 외우세요. 모르면 밑에 해설 보시고 설명 다 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주택급상 용어 정의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로 갑니다. 주택의 건설. 주택 건설. 주택 건설을 보기 드시죠? 리모델링 허가 받고 뭐 하죠?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은 시공자 선정. 조합총회, 리모델링 주택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할 건설에서 선정한다 이 말이야. 조합총회에서. 그럼 시공사가 리모델링 공사하겠죠? 공사 끝났어. 공사 완료되면은 바로 입주합니까? 준공사 받아야 됩니까? 준공사를 뭐라 그래요? 주택법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용공사를 받고 입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리모델링은 보통 대수선 리모델링 합니까? 증축합니까? 증축 리모델링. 알겠죠? 기존 시대수가 15층 이상이면 보통 세대수 층가형 리모델링 하겠죠? 3개층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죠. 근데 이 서류 첨부해서 인가받고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조합은 이 동의요건 가져서 리모델링 허가받고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하고 끝나면은 사용공사 받고 입주 그렇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 과정 알겠죠? 이런 리모델링 절차는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 알겠죠? 건축 절차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주택 건설 사업 절차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다가 30년, 2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런 과정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살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 다 주택법에서 배우게 된 거죠. 대충 흐름을 아시겠죠, 그림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법에서 어떤 파트를 공부하신 거죠? 용어 정의. 용어를 한 거죠. 리모델링이 뭔지 이제 한 거죠. 용어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은 주택 건설 파트가 있고요. 건설되면 뭐 하죠? 분양하잖아. 분양을 뭐라고 하죠? 공급. 공급하고 살다가 뭐 하죠?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주택자금. 주택자금에서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은 용어 정의 파트, 건설 파트, 공급 파트, 리모델링 파트, 자금 파트, 주택상환사채 이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었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허가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그럼 먼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관한 문제부터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단독사업주체가 있죠. 단독사업주체는 다시 공공사업주체하고 등록사업자가 있는 거야. 근데 단독사업주체 중에서 공공사업주체를 불러주세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 단독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단독사업주체에는 공공사업주체하고 뭐가 있다고요? 등록사업자. 여러분 교재 필기를 이건 다 하라고 하고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공사업주체 누가 있죠? 불러주세요. 이거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의 상대된 개념이 뭐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누구라고 그랬죠? 개인과 민간, 법인, 건설회사들이 등록사업자 되는 거야.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몇 호? 20호 이상,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개인과 민간 법인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 거야. 이를 등록 사업자. 주택법에 의해서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 사업자. 연간 기준으로 1만 주택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도 뭐라고 하죠? 등록 사업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고, 연간 1만 주택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민간 법인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어디에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자본금 얼마?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주택 건설 사업자는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등록, 대지 조성 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등록, 사무실은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돼. 이렇게 해서 등록해야 된다고. 단, 등록한 개인과 민간법인이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죠?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잖아. 등록증 취소. 그 다음에 뭐 사위, 거짓,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절대 말소 2개. 등록증 대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렇게 했죠. 지금도 등록사업자 하기 전에 공동사업주체 누가 있어요?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단독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와 등록사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는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말을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이후는 말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봐드리는 거야. 자, 공동사업주체 누가 있죠? 토지 소유자, 또 리모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건설 목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그 실내수 청각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포함될 수 있죠. 네. 자,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그리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임의규정.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건설회사나, 그죠? 건설회사와 함께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법인 대표 아닙니까? 수만 명의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는 고용자를 위해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의무상. 여기는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를 등록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와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를 무엇으로 부르는 겁니까? 공동사업주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기본적에서 복습을 했죠? 문제 풀러 갑시다. 오세요. 299페이지예요. 299페이지. 실전 문제 1번.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종 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때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죠? 등록 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런 뜻이야. 등록 사업자는 누가 등록한다고 그랬죠? 개인과 민간 법인.
국가등은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도 공동사업주체를 주는 거야. 알겠죠? 여기 봐요. 개인과 민간법인은 등록하고 공동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주는 거야. 그리고 공동사업주체 있죠. 여기요. 토지 소유자, 주택주와 고용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지만 등록사업자와 함께 할 때는 등록 대상입니까? 비등록입니까? 비등록. 등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개인과 민간법인만 등록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사업주체이거나 공공사업주체는 등록 대상이 아닌 거야.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라고 합니까? 비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전부 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입니까? 비등록사업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표정들이 처음 듣는 표정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1번 같이 보죠. 보시죠. 1번.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잖아. 민간. 공공이잖아요. 지방공사니까. 그럼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경기도 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네. 그 다음에 한국토지대공사도 등록 대상입니까? 비등록입니까? 비등록. 등록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3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지방공사는 비등록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는 공동사업주체는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번 한국토지공사는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공공사업주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봐요. 등록사업자를 등록하는 개인과 민간법인 등록사업자를 떼면은 나머지는 전부가 등록입니까? 비등록입니까? 비등록. 등록하지 않는 거야. 간단하잖아. 등록사업자를 제외한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등록입니까? 비등록 사업자입니까? 비등록 사업주체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문제 봅니다. 2번. 300페이지 2번 문제. 수준 있죠.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페이지가 300페이지 맞나? 맞구나.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은 창립총회 회의록 맞습니까? 조합원 전원이 잡혀 연명한 조합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 규약 이런 것은 공통서류야. 공통서류니까 모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첨부되는 서류다 이 말이라. 그럼 이것도 공통서류니까 첨부해야죠. 3번.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는 조합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건설 목적, 조합원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지 리모조합은 건설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 증명서는 필요 없죠?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해당 주택이 사용권을 받은 후 15년 지나서 증명한 서류 맞습니까? 정축 리모델링가 몇 년 지나야 되죠? 15년 경과 증명서 필요하잖아. 대수전 리모델링은 10년 경과 증명서 필요하잖아. 조합원 명부. 그럼 거기 1번 창립총회 회의록, 2번 조합 규약, 그리고 5번 조합원 명부. 이런 것은 뭐죠? 공통 서류가 되는 거야. 모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라고.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첨부되는 게 있었죠 아까? 서류가 뭐죠? 10년 경과, 15년 경과. 그 다음에 뭐죠? 결의증명서 필요하잖아. 조합 설립인가 신청제 결의증명서 동의요건은 계류서의 동의요건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그 결의증명서 필요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증축하려면 건축기준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가 결정돼야 되죠. 그래서 건축기준 완화가 결정된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이런 게 첨부되죠. 4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절차, 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고개를 드시죠. 갑자기 이게 나오면 곤란하지. 편집이 주택 조합이 나와야지. 등록사업자나. 찾아봐주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뭐라고 했죠? 사업 계획 승인 그렇게 된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하죠? 5년. 건축가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죠? 2년. 건축가 받고 2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착수 신고하죠? 그 다음에 착수 신고하고 공사입니다. 주택건설공사, 대지조성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중공사를 받죠? 중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지금부터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오나 봐. 그러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외워야 되잖아. 그죠?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가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대 미만의 집을 지으면은 건축가 대상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 미만입니까? 이상입니까?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건축가 대상이 아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오후에 꼭 이런 찾아 외워야 돼. 예를 들면 한옥, 건축급 시행명사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그 일단의 토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 이런 거 낯설면 시험 안 돼. 시험 치기 힘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꼭 해야 돼요.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문제만 축적 풀고 가면 안 되고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30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이거하고 제가 잠깐 헷갈린 거예요. 그걸. 순간적으로. 50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게 뭐죠? 정비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돼.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 지입도로 폭이, 단지에 들어간 지입도 폭이 6m 이상이고,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적 면적이 30m 이상인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도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죠. 이런 게 익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면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알겠죠? 복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필수라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50호, 50대 이상을 낯설어 하면 안 돼. 이런 거 꼭 복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합격증이 지금 눈앞에 보일동 말동하잖아. 탁 집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가권자하고 딱 비교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외우시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 면적이 10만 주도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주도 미만이면은 특별지방관리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유사, 지장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네, 사업계획 승인권자. 단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죠? 국장. 국토교통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런 것은 필수 암기입니다. 달달이 외우지 말고요. 보고 기억이 납니다. 보고 기억날 정도로. 예를 들면은 국가 또 누구죠? 주택공사는 무조건 국토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330만 제곱 이상인 택지 개발 사업지구하고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아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만 평 이상이잖아요.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가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수십만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거 아닙니까? 시도 간의 수급 조정이 필요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도 사업객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도 직접 사업계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장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할 것 다들 오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근황 가야 됩니까?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죠.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나중에 매도 충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 다시 하고 갈게요. 너무 이론을 많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이 정도 잠깐 오늘 띄워놓고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오세요. 301페이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집중하시고요. 1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네. 전체 세대수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면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미칠 거요. 사업주체가 경공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취소 사유 맞습니까? 네, 이때는 사업계획서는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 사유나 며칠 내에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합니다. 60일 이내에 외워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까? 60일. 4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급별로 분할 시행이죠. 공급별로 분할 시행을 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5년 내에 착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아까 다 했죠 이거? 4번이 틀렸구나. 정답이에요.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특광, 특시, 특도, 시당, 군수 그렇게 돼요. 다만 국가고 주택공사 줄 거예요. 국가고 주택공사는 무조건 누구라 그랬죠? 국장.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통해서 뭘 복습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5번 문제 연습하세요. 금방 한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연습하시면 되고 6번 문제 보면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밑에 해설 나와 있죠?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밑에 해설 나와 있죠? 303페이지 제일 밑에 해설 나와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듣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하는 거 딱 차이라니까. 그래서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요. 삐진 건 아니죠? 체력이 떨어졌구나.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자율제도입니까? 분양가 규제제도입니까? 분양가 규제제도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분양가.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하죠? 분양가도 이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맞습니까? 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택지비가 산정되고 건축비를 산정해서 합한 가격, 금액이 이제 분양가가 되고요.
분양가가 산정되면 산정된 분양가를 공시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이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 거야.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 제도가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죠. 두 개가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책 보세요. 제일 밑에 박사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공공택지. 여러분,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언제부터? 본래부터. 공공택지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별도로 지정 안 해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근데 민간택지를 뭐라고 불러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는 보통 보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야. 단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야.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본래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본래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외우는 기억나죠? 일단 외우라고 했거든. 지정 기준 이렇게 외웠다고. 몇 배? 2배. 2배. 몇 퍼센트? 20%. 청력 경쟁률은 5대1, 10대1. 기억나죠? 2배, 20%, 5대1, 10대1. 그 앞에 뭐 최근 3개월간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거 하다가 자꾸 망하는 거야. 딱 외우라고 외우면 너무 간단하잖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 2배, 20%, 5대1, 10대1.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그러면은? 공공택지는 지정할 필요가 없죠? 공공택지는 무조건 본래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럼 민간택지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그래서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안에 무엇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어떤 건축물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죠? 부글부글. 막 부글부글 하는데.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축주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특별공급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야.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그렇죠.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게 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도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공동주택만. 단 공동주택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제외되는 거 있죠? 외워야 되는 거야. 도시생활주택, 경제자유를 위해서 건설공원은 공동주택,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안 외우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제 7번에 이걸 외울 수 있도록 빈칸 외우게 만들어 놨던데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7번은 됐고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봐주세요. 설명 들으니까 기억이 다 나죠? 그죠? 잠시 오래돼서 잠시 우리가 잊어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다시 복습하시고 반복하면 괜찮아요. 자,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공공택지 줄 거놔야 되죠? 선택죠.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여로 공급해야 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산정을 받죠? 네. 2번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토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분양가율을 공급해야 된다. 틀렸죠? 공공택지는 국토교토 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없죠?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택지가 틀렸죠? 국토교토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공공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만 지정이 필요하죠. 3번. 도시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4번 줄 거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원은 공동주택 줄 거예요.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니까 길어도 그 다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되죠? 네. 밑에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빈칸 메우시면 되겠죠? 네, 빈칸 메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8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 몇 배? 2배. 몇 퍼센트? 20%. 청약 경쟁률은 5대1, 10대1.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실 것.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교토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과 주택거래 등과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을 우려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지정권자 누구죠? 출권자 누구죠? 국토교토부 장관. 지정일사가 뭐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국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절차.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뭐. 길다고 쫄 필요가 없잖아요. 봐야 될 것만 보면 되죠. 2번. 직접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줄 것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배? 몇 퍼센트? 20%. 퍼센트는 몇 퍼센트? 20%.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려오세요. 직접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몇 배? 2배. 2배 동그라미. 이 2배, 20%. 청약 경쟁률 5대1, 10대1.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11번부터 더 문제를 풀겠습니다.